백석고 수업문항 답이 뭘까요? 5번. 네, 답이 5번. 별건 아니에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서 굉장히 흔한 어떤 유리함수를 내주고 그것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 빠르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분모가 0 되는 아이가 세로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요 상수 두 개 떼고 x분의 3x 이게 가로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요 x에다가 분모가 0 되는 값을 넣지 말라는데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그걸 어디다 넣냐면 분자에 넣어.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7 되니까 1이죠. 1. 예, 그것이 K값이에요. K값. 그래서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유리함수고 마이너스 2와 3의 점근선을 가지고 1, 3, 4분면에 그려지는 그림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다. 맞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여 이거와 일치시킬 수 있다. 그럼 이 녀석이 어떤 원형을 가지고 변형이 되었는가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가로 점근선은 2분의 1이고 세로 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이제 그만큼이 평행이동 양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0 되는 값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 2분의 1이 되었어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인데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x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그럼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가 이렇게 지워질 수 있으니까 결론은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원형도 x분의 1이고 이 녀석의 원형도 x분의 1인 거예요. 그 x분의 1이라는 원형을 가지고 왼쪽 두 칸 위로 세 칸 가면 얘가 되는 거고 오른쪽 2분의 1칸 아래로 마이너스 3칸 내려가면 얘가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하여 겹칠 수 있다라는 말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x 플러스 5에 대한 대칭은 이제 주로 점근선의 교차점이 그 유리함수의 전체 대칭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을 상상하면 되고 딱 들어맞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옳다.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반비례 뭐냐는 거야, 이거. 반비례. 뭐예요? 우리 아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 유리함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서 그때 단원명이 뭐였냐면 정비례와 반비례였습니다. 그래서 y는 ax로 표현되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애만 정비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애도 정비례가 맞습니다. 그것이 직선이라면. 그러니까 정비례의 핵심이 되는 내용? 내용이 뭐냐면 x라는 독립변수와 y라는 독립변수가 정방향, 지네들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례기호인데 x와 y가 비례하면 되는 거야. 그 비례의 상수가 붙으면 이제 등호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감소라고 해서 반비례가 아니에요. 감소라고 해서 반비례가 아니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는 정비례라고 부르는 거다.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럼 이제 반비례가 뭐냐? 반비례는 말 그대로 변수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비례라면 y와 x분의 1이 이렇게 독립변수의 역수가 종속변수와 비례 관계에 있는 거. 이걸 반비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녀석도 이제 y는 하면서 비례상수를 붙이면 x분의 k가 되는데 우리가 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지 않잖아요. k가 양수든 음수든 반비례가 맞습니다. 그리고 y는 ax 그러면 이 a가 양수든 음수든 정비례가 맞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정비례 반비례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개념 문제를 갑자기 낼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봐라. 정비례와 반비례의 뜻은 그러한 것이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직선도 마찬가지고 그 분수함수도 마찬가지인데 평행이동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비례든 반비례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x가 늘어날 때 y도 딱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평행이동이 이루어지면 그게 깨지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자, 백석고 11번. 이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사실은 내신으로는 그닥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어떤 단원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기본 소양을 묻는 거예요. 기본 소양. 그래서 알고 있는 자들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10 아래가 없네. 그럼 0. 이렇게 하게 돼요. 이 답이 뭐 1분도 아니고 거의 뭐 몇 초 컷으로 나오게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미리 얘기를 해둡니다. 이거는 그냥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다뤄본 친구들 또는 약수와 배수에서 그 약수의 개념을 좀 열심히 익혔던 친구들이 기본 소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 개의 숫자 1, 3으로 만든 두 자리 자연수 K개. 우리 퍼뮤테이션 배웠으니까, 순위 배웠으니까 6개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그 6개를 적어보면 13, 15, 31, 35, 51, 53인데 얘네들을 팩토리얼 하겠다는 거야. 팩토리얼해서 다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라는 얘기는 10의 자리 이후의 계산량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갖추고 있을 기본 소양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10팩토리얼에 대한 이야기지. 10팩토리얼 19, 8, 7, 6, 5, 4, 3, 2, 1.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부 곱해지니까 우리는 뭘 찾게 되냐면 5와 짝수 뭐 요쯤 할까요? 이렇게 5와 짝수 하면 5 곱하기 2에서 10이 돼요. 한번 10이라는 인수가 자기 안에 생기고 나면 뒷자리 1의 자리는 무조건 0이 된다는 걸 뜻하죠. 무조건 0이 된다는 걸 뜻하고 그러면 5 이후로 다시 한번 1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라는 인수가 한번 더 나와야 되거든. 그게 바로 10이에요. 얘는 이미 2까지 곱해져 있는 상태죠. 짝수야 널리고 널렸으니까 결국 5의 개수가 2개까지 발생하는 최초의 숫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10팩토리얼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만데? 몰라요. 저는 얼만지 모르는데 뭐라고 한 다음에 최소한 맨 뒤에 0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 10의 인수가 하나 있고 여기 10의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최소 100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애들만 지금 잔뜩 모아놓은 거잖아요. 13부터 53까지는 전부 두 자리 이상, 즉 10팩토리얼보다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인수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같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는 전부 다 0인 녀석들이라고.
그런 애들 잔뜩 더해봐야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숫자가 생길 리가 없지. 따라서 0이라고 바로 대답하는 것이 이건 뭐 연구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팩토리얼 가지고 놀다가 알게 된 기본 소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3번. 일종의 사전식 배열법이죠. 사전식 배열법 또는 뭐 수영도라고 말해도 되고,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할애해야 돼.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그렇다는 판단이 딱 서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걸 한 번에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가야죠. 여러 번 검토하게 되면 자꾸 빈 거 찾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거 고민하게 되니까. 자연수 ABC고 합이 25예요. 그리고 ABC는 같을 수는 있으나 A가 큰 쪽, B가 큰 쪽, C가 제일 작은 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 변의 길이, 이거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얼추 생각할 수 있는 예상치는 삼각형의 개수를 세다가 이등변 삼각형도 같이 세게 되겠구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얼른 생각해 보세요. A가 제일 길어. A가 제일 길고 BC야. 그러면 우리 이것도 역시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데 삼각형이 되는 원리, 삼각형의 원리. 기본 조건 뭐죠?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길어야 된다. 요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5를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쪼개서 결국 25를 나누어 갖는 입장인데 요쪽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최초의 쪼개짐은 12와 13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12 더하기 13. 이렇게. 그런 다음에 A가 12를 차지했으니 여기서 13이라는 애가 어떻게 B와 C로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세면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B가 크고 C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가장 작게 쪼갤 수 있는 조각인 12 플러스 1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2 플러스 1, 11 플러스 2, 이제 한쪽을 줄여서 한쪽을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서 아무리 수용도라고 그래도 다 쓸 필요는 없겠지. 다 쓸 필요는 없고, 결국 언제까지? 이게 또 1 더하기 12까지 가면 안 된다. 항상 생각해 두어야 될 것은 B가 더 길다야. B가 더 길다. 그러니까 7 더하기 6까지. 7 더하기 6까지. 이렇게 해서 6개의 순서쌍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수용도를 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은 얘가 가장 가까울 때가 이런 거니까 A가 11일 때 B 더하기 C가 14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출발. 이것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 13 더하기 1부터 출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A가 가장 큰 녀석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A가 가장 큰 녀석이니까 얘는 A가 11이면 14는 11 더하기 3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나눠지는 마지막 I가 누구냐? 7 더하기 7로 나눠지겠죠. BC가 서로 같아질 순간까지 작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3, 4, 5, 6, 7 몇 개? 5개. 자, 계속 그러면 10 더하기 이게 계속 갈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많지 않나 싶지만 그렇지도 않다니까. 10이 가장 길어야 돼. 10이 가장 길다는 전제를 하면 얘네들이 8, 3, 24니까
세 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8, 3, 24, 25에 가장 근접한 숫자니까 A는 아무리 작아져도 9 이상으로 작아질 수가 없어요. 9 이하로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 다음엔 9일 거예요. 자, 10 더하기 15로 보고 이 녀석의 나열은 10 더하기 5부터 출발하여 어디까지? 8 더하기 7까지겠죠. 예. 그러니까 5, 6, 7 여기 3개고요. 마지막 9 더하기 하게 되면 16일 테니 이 16을 9 더하기로 쪼개기 시작하면 9 더하기 7 그지? 그 다음은 8 더하기 8 이게 끝이에요. 예.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요게 2개 됐다. 합이 16개. 예. n이 16개인 거 알게 됐고. 자,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 몇 개 있나 세요. 그 말은 12, 12, 1 이런 거 세달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여기서 몇 개? 1개. 그냥 여기다 다 나열할까? 12, 12, 1 몇 개 없을 테니. 그 다음에 11, 11, 3, 11, 7, 7, 10, 15, 9, 9, 7, 9, 8, 8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네, 6개. 그래서 정답은 22개. 네. 16번. 학교 내신에 이런 문제. 장우지간,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내용. n은 2n보다 커야 되고, n은 2n 플러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자기보다 큰 숫자가 더 작은 수로 가서 대응이 되라라는 거니까, 역방향일 거예요. 역방향. 어찌됐건 여기 나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얘네들 간의 서열을 좀 맺어보면 일단 F1이 가장 최상단에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이들의 한 계열로 F1보다 F2가 작고 F2보다 F4가 작고 F4보다 F8과 9가 더 작아야 된다가 분명히 있죠. 8, 9 간의 서열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F1 때문에 생겨나는 F2와 F3이 요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또 서열 관계가 있고, 예. 그리고 F2 때문에 생겨나는 F4와 F5 사이에 서열 관계가 있고 이렇게 3 때문에 생겨나는 F6과 7의 서열 관계가 있겠죠. 더 있나요? 1, 2, 3, 4, 5, 6, 7, 8, 9 됐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G 라인의 2배로 내려가거나 홀수로 내려가는 얘네들 간의 서열은 분명한데 1, 2, 3, 4, 8, 9의 서열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 중간 계열들 조폭들도 왜 이렇게 제일 위에 보스는 있는데 그 중간 보스들이 맨날 지네가 위라고 싸우잖아.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3, 4 간의 서열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2보다 4가 작은 거니까 3보다도 F4가 더 작아야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F5도 마찬가지고 이게 2보다 작은 F4, F5지만 그것이 F3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얘네들 간의 계층은 없어요. 그러니까 각 계열 간의 순위만 좀 잘 알아보면 된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1, 2, 3, 4, 5, 6, 7, 8, 9에 이걸 거꾸로 쓰려고요.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왜냐면 이 좀 기본적인 계열이 1부터 9까지 가는 동안 점점 함수값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쓰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뭐랄까 거미줄처럼 자꾸 이렇게 역전이 되면 내가 헷갈리기만 하잖아. 가급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가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썼어요. 문제 풀어본 짬밥 같은 거지. 자, 여기서 고정. 누가 보더라도 F1이 누구 어떤 대상보다도 커야 하기 때문에 F1은 9로 간다. 고정.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F2와 F3이 모르긴 몰라도 꽤나 상단에 있을 것이다. 이 상위 개념들하고 놀 것이다. 한데 정해야 될 것이 F8과 F9의 합이 9이다. 방금 전에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지. F8과 F9의 합이 9이다라는 건 지금 9가 가능한 애가 18부터 시작해서 18, 27, 36, 45 다 가능해. 네? 다 가능해. 근데 여기서 반드시 요 8, 9가 3, 6이거나 물론 이제 이 둘은 바뀔 수 있다는 거, 바뀔 수 있다는 건 기본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3654 커플밖에 없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8이라는 아이가 대응되는 계열이 자기 위로 하나, 둘, 세 녀석을 두어야 되는데 자기 위로. 그럼 자신의 대응값 위로 최소 3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 최소 3개가 필요하니까 9, 8, 7 내지는 9, 8, 7, 6 이렇게 최소 4개, 최소 3개까지 G보다 큰 애를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2, 7까지 올라가면 안 되고 1, 8은 더더욱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딱 생각이 들면 그 다음이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8보다 큰 애가 딱 둘 뿐이니 2가 8로와 4가 7로는 고정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는구나. 땡큐 한 거죠.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2와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개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둘로 가른 거예요. 그것마저 아니었으면 그냥 같이 포함시켜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가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고정하고 이제 얘 세봅시다. 일단 F8, F9가 자리 바꾸는 개수가 2개죠. 곱하기 2 할게요. 8, 9가 3, 6, 6, 3으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2, 8은 고정이 됐고 이제 나머지 개수가 뭐가 있냐면 남은 애가 3, 5, 6, 7이 남았는데 3, 5, 6, 7 3과 6, 7은 서로 계열이 분명하죠. 계열이 분명한데 5가
F3보다 높아야 되는 낮아야 되는 애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F2가 어쨌든 2등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5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F5가 어디를 선택할 거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F5가 뭘 선택할 수 있는지 봅시다. 남아있는 애가 하나, 둘, 셋, 넷이 남았어요. 그리고 3과 6, 7은 3이 6, 7보다 큰 아이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크기 순서로 3개만 남기면 된다는 얘기야. 3, 6, 7은 자신들의 사이즈는 관계없고, 따라서 F5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냥 1, 3, 4, 5,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F5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녀석은 반드시 F2보다 작을 테고, F2보다 작을 테고, 이렇게 되면 너에게 남는 게 뭐냐? 3, 6, 7에 대하여 5, 2, 1 같은 이제 세 녀석만 남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이 세 녀석 중에 3이 가야 될 녀석은 얘 때문에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F5 때문에 3은 남은 세 개 중에 가장 큰 녀석으로 향하게 돼 있죠. 그럼 이번에도 선택권이 없는 거야. 선택권이 없고, 그럼 선택권이 있는 건 누구냐? 바로 F6과 F7이 서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은 두 녀석끼리 자리 바꾸는 것만큼이 존재하지. 그래서 2, 4, 2 곱한 결과 16가지. 이 첫 번째 결과가 16가지를 내놓는다. 이것도 똑같이 해봅시다. F8과 F9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골치가 아픈데, 잘 들어봐요. 요 녀석에서 잘 들어봐. F2가 8을 선택하게 되면, 이걸 이제 갈른다는 게 중요한 건데, F2가 7을 선택하냐, F2가 8을 선택하냐를 왜 갈라야 되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F2가 8을 선택하면 F4에게 선택권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F8이 지금 5나 4 중에 하나가 결정되게 돼 있는 거잖아. 네? 그렇게 되면 2와 4는 적어도 F8의 위쪽에서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위쪽에서 결정을 할 때 2, 4가 내 위에 있으면 된다 해서, 만약에 F2가 8을 선택하게 되면 4라는 애가 7이나 6 중에 선택권이 생기는데, 얘 2가 7을 선택해버리면 4가 선택권이 없어요. 4가 6으로 그냥 자동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뒤로의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예. F2가 8을 선택했으면 F4는 7과 6 중에 하나
를 선택하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됩니다. 여기다가 F4라고 쓸게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작업은 요 이전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1, 2, 4, 8이 이미 결정되지 않았느냐. 8과 2와 4가 결정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남은 서열은 5와 나머지 6, 7 사이의 서열을 결정하는 관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5라는 애가 F3과 이 크기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챙겨야 될 건 F5의 값이라는 거야. F5는 예를 들어서 2가 8로 갔고 4가 7로 갔다라고 하면 남은 애가 6, 3, 2, 1인데 F5는 그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F5가 결정이 나고 나면 뭐 그 중에 6을 결정했다고 쳐. 그럼 3, 2, 1 남았고 다시 F3, 6, 7이 남았습니다. F3과 6과 7이 남았으니까 이제 그 셋 중에서 가장 큰 애를 3이 가져가고 6과 7이 서로 자리 바꾸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F2가 7을 결정하게 되면 F4는 반드시 6을 가져가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2, 4가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지. 그러면 남아있는 애가 누가 있냐면 8, 3, 2, 1이 남아있어요. 8, 3, 2, 1. 이 8, 3, 2, 1에 대해서 3과 5와 6, 7이 서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F5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4가지, 6, 7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2가지 해서 F5가 결정할 수 있는 게 4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3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 2가 7을 선택해버리면 4도 6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8이 남았는데 F5가 8을 선택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F5가 8을 선택하게 되면 F2보다 높은 애를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8을 선택 못하고 F5는 3보다 낮은 애, 3보다 낮은 애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가 7을 4가 6을 선택하면 3의 입장에서는 3의 입장은 8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 3보다 밑에 6, 7 두 개가 더 있어야 되고 F5가 F2보다 더 낮은 놈이어야 되는 거니까 F2보다 더 낮은 애로 가려면 요 8 이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중에서 누군가 큰 애를 차지해야 되는데 3이 8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F5가 3, 2, 1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6, 7이 다시 6과 7이 다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가지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해 보면 2 곱하기 요 앞에 8, 9가 선택하는 자리 바꿈에 다가 요거 두 개는 경우의 수를 나눈 거예요. 16 더하기 6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F2가 8을 선택한 경우 16개, F2가 7을 선택한 경우 6개가 따로따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가 44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 44 합은 60개다. 이걸 풀었어야 해요. 자, 논술형 3번 백석고.
다음 주장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쓰고 옳다면 증명하고 옳지 않다면 반례를 드시오. 이건 나름 또 유명한 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역함수 단원 있잖아. 역함수 단원에 대한 단원 공부를 하다 보면 원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서로 만나는,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할 때 그러지 말고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거다. 에이씨. 네, 요렇게요. 많이 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원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fx라고 하면 자신의 역함수와의 교점이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이게 원함수와 역함수의 방정식, 그러니까 fx와 f 인버스 x를 이렇게 놨을 때 풀리는 애는 직선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휘어있는 애는 얘는 2차, 그럼 얘는 무리함수, 얘가 로그함수, 얘는 그럼 지수함수, 이런 식이 돼서 방정식의 계열이 안 맞아. 그러니까 종류 자체가 안 맞아. 그래서 못 푸는 경우가 많으니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해내려고 할 때, 또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내려고 할 때 이 만나는 자리가 y 이퀄 x 선상임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y는 x의 선상임을 이용해서 fx가 다항식일 경우 fx 이퀄 x가 풀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아이디어를 자주 접해. 그럼 이제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생기는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대체하여 y는 x로 대체하여 문제를 푸는 경우는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보고 그 그래프에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옳지 않으므로. 이 3-1번의 주장은 일단 정답은 옳지 않다예요. 옳지 않다. 지금 이 주장이 뭐냐면 1-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오른쪽 부분과 루트 1-x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이 역함수 관계는 두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 한 개가 나오고 그 한 개를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푼 거지, 말하자면 1-x제곱 이퀄 x, 이렇게 원함수와 이퀄 x를 풀어서 x제곱 더하기 x-1은 0의 근을 구했더니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5인데 그 중에서 y는 x와 양수 파트에서 만나야 하므로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게 그림을 안 그려보고 해서 그래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함수와 역함수는 언제나 y는 x 위에서만 교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녀석이 여기 1, 여기 1를 이렇게 지나가는 2차 함수인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 2차 함수의 개형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려라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잘못 그려도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꼭지점에서 2차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이 곡선의 출발이 가로로 출발한다는 얘기지,
접선의 기울기 0방향으로 출발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길 지날 때는 그러면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인가? 아니죠. 이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한 요 정도의 기울기를 가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일 때하고 여기일 때하고 이 정사각형, 가로, 세로, 길이 일자리 정사각형의 박스의 한쪽 꼭지점에서 다른 쪽 꼭지점을 관통하는 그래프인데 이것의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비대칭이라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 비대칭이냐? 꼭지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의 라인을 타고 최대한 완만하게 왔다가 특정 지점을 지나는 순간 이게 드라마틱하게 꺾이면서 대략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림이. 지금 내가 많이 과장을 했지만 예,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야 돼요. 대가리가 뭉툭한. 아시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것의 무리함수인 역함수를 그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여기서 얘가 가파르게 올라가야 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 지점이 지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꺾이면서 나간다는 소리죠. 아유. 잘 그렸나 모르겠네. 사고자는 이래요. 그래서 집중해서 좀 들어봐. 그래서 이 원함수와 역함수, 지금 이 무리함수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0,1에서 한 번, 그리고 여기 y는 x 선상에서 한 번, 그리고 1,0에서 한 번, 세 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교점 중에 y는 x 선상에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개는 반대편에서 쌍으로 만나게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반리죠. 그래서 이거를 3-2번이 똑같은 얘기인데 1대1 대응인, 좀 전에 그림은 1대1 대응이 아니고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게 별거 있냐? 연속함수에서는 그냥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가는 녀석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원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역함수에 대하여 y는 x 선상에서 계속 교점을 갖는다. 증가함수는 그래요. 증가함수면. 근데 감소함수는 아니라는 거지. 방금 전에 그 그림을 이렇게 정사각형 단위로 쪼개가지고 말이에요. 정사각형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되는 그림과 이렇게 되는 그림이 이런 데서 y는 x 말고 이런 데서 교점을 갖게 한번 만들어주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 단위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 쪽에서 여기다가 2차 함수, 무리함수를 하나 걸어서 그 무리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 무리함수는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가지니까 이거에 대한 대칭으로는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가는 애를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서 또 한 번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몇 개고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3차 함수로도 만들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에 의하여라고 설명을 해주면 반례로 충분할 거예요. 이것도 옳지 않고 반례가 1번의 반례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리면 된다 라는 거예요. (3-3번도)
예, 이런 사례를 한번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개념서에서 맨날 뭐 역함수, 합성함수의 성질 그래가지고 역함수의 성질 그래가지고 1번 어떻고 2번 어떻고 3번 어떻고 하는 거에서 F 서클 F 인버스는 F 인버스 서클 F와 같고 그것은 항등함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맞다 라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얘가. 근데 이거 정답은 뭐냐면 옳지 않다야. X는 쓸 필요가 없구나. 예. 정답이 옳지 않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녀석은 이 성질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고 fx가 연속함수일 때 그때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항등함수가 정확하게 y는 x 하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일 때 그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3-3번은 치사하게도 우리가 이제 개념 공부 니네 똑바로 했어 라고 말을 물으면서 치사하게도 정의역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정의역에 대한 언급을 안 하게 되면 정의역과 공역을 다르게 줄 수 있거든요. 1, 2, 3, 4, 5, 6. 지금부터 내가 쓰는 게 반리입니다.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만들어버리면 정의역과 공역을 다르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숫자를 다루게 되는데 이 3-3번 문제를 잘 보면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래서 어딘지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f, 이렇게 가는 함수를 f 인버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은 5로 갔다와 2는 4로 갔다와 3은 6으로 갔다의 인버스. 인버스는 4는 2로 갔다와 5는 1로 갔다와 6은 3으로 간다 겠지. 인버스니까.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맞아요. 이 뭐냐면 이 함수의 이름이 F 인버스 서클 F거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요 두 함수를 합치면 F 인버스 서클 F인데 이 녀석은 1에서 1이 1로 2가 2로 3이 3으로 가는 항등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역을 그 공역과 정의역을 그대로 바꿔서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 얘가 F 인버스고 얘가 F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이 F 서클 F 인버스가 되는데 F 서클 F 인버스는 항등함수는 맞는데요. 4가 2에 2가 4로 5가 1로 1, 2, 5로 6이 3으로 3이 6으로 어떻게 돼요? 4에서 4로 5에서 5로 6에서 6으로 가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이 1, 2, 3으로 가는 항등함수와 4, 5, 6이 4, 5, 6으로 가는 항등함수는 다른 거죠. 정의역과 공역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라는 언급이 없는 그런 경우의 성질에서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거 맞고 이거 항등함수가 되는 게 맞긴 한데 그 두 함수가 언제나 같은 함수이다 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정의역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의역에 의존한다. 그래서 틀렸다. 정발고예요. 정발고. 아이고. 정발고 17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하고 그 이후, 그러니까 집합명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수학 문제가 상당히 불친절해지는 걸 너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1학년 1학기까지는 집합명제가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들이 좀 친절해요. 이걸 하여라 저걸 하여라 라는 요구사항이 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집합명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함수단원이 지나가고 나면 너희가 그 한국어도 영어도 일본어도 아닌 그 수학의 세계 공용어를 여러 가지 배우게 되잖아. 이건 이렇다는 뜻이다. 이건 이러라는 말이다. 라는 그런 공용어를 배우고 나면 이제 그런 공용어들로 너희한테 대화를 시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로 니네한테 말을 걸었는데 우리가 이 나라 말이 익숙치 않으면 이 수학나라라는 말에 익숙치 않으면 이 대화가 되게 불친절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할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럴 거야. 예. 내용을 보아하니 어떻냐면 지금 어떤 유리함수를 y축의 오른쪽 그리고 y축의 왼쪽은 무리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그 무리함수는 더하기 a, 이 a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너희가 이걸 제대로 그렸다면 아마도 이런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 이렇게 내려갔고 이 밑으로 원래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유리함수와 이런 식으로 접혀 올라가는 유리함수와 저 A 원래는 여기 출발인데 이제 A 때문에 이렇게 올라다니게 될 또는 내려가게 될 무리함수와의 같은 그림이죠. 그게 다야. 이게 A가 이제 올라다닐 수 있는데 어디에서 멈춰야 돼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말 거는 말을 해석해 봅시다. 어떤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은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근데 그 x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fx equal k를 만족해야 돼요. 이거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해가 되는 거지. 이 방정식의 해들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방정식을 보면 우리가 항상 그냥 풀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얘를 보면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원소의 개수가 2개이다. 다시 말해 해가 2개이다인데 그걸 해를 2개로 읽으려면 이 녀석이 무슨 판별식이나 뭐 이런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판별식하고 상관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방정식을 다시 2개의 그래프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의 x 좌표로 보는 거고 x좌표 귀찮으면 그냥 교점까지만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교점의 개수가 2개를 만족시키는 a는 어디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언제? 모든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모든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y는 k라는 가로 상수함수 직선이 가로 직선이 0의 위쪽으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야. 0의 위쪽으로만 움직여서 이렇게 긋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지금 만약에 이 A가 0인 상태의 그림이라고 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의 교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항상 2개, 이 K가 양수로 올라가는 동안 항상 2개를 만족하려면 A는 어디여야 하냐는 질문이었고 따라서 정답은 여기죠. 여기에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로선이 둘 하다가 점근선에 딱 닿는 순간 여기와 여기로 바뀌죠. 교점이 바뀌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이쪽 유리함수 하나와 무리함수 하나에서 교점을 갖게 돼서 둘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A의 값은 얼마여야 했냐면 이 위에 있는 유리 함수의 가로 점근선 값이어야 했다라는 거지. 가로 점근선 값이어야 했다. 이게 가로 점근선 3분의 5니까 A는 3분의 5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대화하는데 성공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대부분 대화 실패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출제 조항에 있어요. 순열과 조합 출제 조항에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거의 그 오답이 정해져 있지. 그래서 그거 주의하라고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가로, 세로, 점들 사이의 간격이 모두 1인 20개의 점, 가로 5개, 세로 4개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점들을 이어 만든 선분의 길이, 그 길이가 무리수가 되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태반이 무리수인 데다가 이렇게 대각으로 만나는 애를 내가 찾아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체에서 자연수 선분 이 되는 애들을 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연수 선분이 되는 애를 뺀다. 여사건을 사용한다. 그러면 전체 사건은 총 점이 20개니까 20 콤비네이션 2가 될 테고 거기서 자연수 선분인 개수를 이제 빠짐없이 싹 빼면 되는데 이게 맨날 오답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가로 2개 가로 중에 2개 뽑아서 만들면 선분이 다 자연수가 되니까 그런 애가 4줄 있다. 가로. 세로에서 4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아서 선분 만들면 그건 다 자연수 선분이니까 그런 애가 총 5줄 있다. 세로. 요렇게 해서 빼는 거죠, 뭐. 그래서 얘가 190개인데 이게 10 곱하기 4니까 40, 이게 6 곱하기 5니까 30, 그래서 120, 아주 대표적인 오답이 120입니다. 왜냐? 뭐 2개 덜 뺐지, 2개. 그거예요. 대각선. 한 번만 경험해 본 자들은 다시는 안 틀린다고 했지. 이게 워낙 유니크하고 특이한 답이라서 우리가 대각선이면 웬만하면 루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가 안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정수비의 대각선이 있죠. 그게 뭐냐면 3대 4대 5입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가 5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이쪽 대각선도 길이가 5짜리구나 라고 하면 저 사이에서 3, 4 하고 나서 5되는 그런 대각선 2개를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이 118. 맨날 뻔한 문제예요. 자, 자연고 단답형 2번 문항인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출제조망에서 했었던 내용 잠깐만 살펴보면 이게 함수 단원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 단원의 순열조합 파트에서 함수의 이론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너무 지당한 일이라서 재료로 요거 9번, 10번, 11번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수리학당 유튜브에 태아쌤 수학 하 폴더에 보면
요거 9번, 10번, 11번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중에 이제 이 녀석인데, 얘를 보면 딱 이 내용이죠. A에서 A로의 집합이 있는데, F서클 F가 X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하면 기본 원칙이 이거라는 거야. F라는 애가 2번 지나가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A가 A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거, B가 B로 갔다가 다시 B로 가는 거, 아니면 이 기준 원소 두 개를 놓고 F에서 A가 B로 가게 되면 이 F에서도 A가 B로 가게 되고, F에서 B가 A로 가면 이쪽 F에서도 B가 A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두 번을 합성하면 A에서 출발한 애가 A에서 끝나고 B에서 출발한 애가 B에서 끝난다 이거야. 항등함수가. 얘네 둘의 교차가 필요하다는 거지. 두 원소의 교차로 우리는 합성함수가, 이 경우에도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고, 이 경우에도 항등함수가 합성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럼 기준 원소가 두 개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기준 원소라는 말을 하냐면 정의역의 개수가 어떤 종류로 몇 개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이제 문제풀이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1, 2, 3, 4, 5를 이렇게 정의역으로 내주면 기준 원소 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5개가 모두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경우와, 그 중에 2개만 교차가 일어나고 3개는 일자로 가는 경우와, 그 중에 2개가 교차가 일어나고 하나가 이렇게 일자로 가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원소를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들 모두가 다 F서클 F가 X가 되는 케이스니까. 이해하겠어요? 어찌 보면 또 이 문제도 이런 꼴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보자면, 1대1 대응이고요. 원래 이 가번의 정의는 1대1 함수지만 x에서 x로의 함수임을 감안하면 공역 개수랑 정역 개수랑 똑같으니까 1대1 대응이 맞겠죠. 1대1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성립한다니까 그거라고 이제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일자로 가거나 교차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걸 정의역은 1, 2, 3, 4, 5, 6인데 1에서 3 사이에서만 만족시키겠다라고 한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에 문제가 남는데,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1, 2, 3, 4, 5, 6, 1, 2, 3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했으므로 1, 2, 3건에 대해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고, 4, 5, 6은 네 멋대로 가라. 1대1 대응이니까. 라고 해서 요건 3개 중에 2개 선택하기, 1, 2, 3 중에 2개를 선택하여 서로 교차시키고, 남은 하나는 일자로 보내고, 그 다음에 4, 5, 6에 대해서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18개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정우야, 이게 졸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드디어 한계에 왔어? 내 친구랑 몇 판이나 깼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F 2번 만에 1이 1로만 돌아오면 되는 거라서 1이 2로 갔다 돌아오든 6으로 갔다 돌아오든 항등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1, 2, 3에 대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정의역의 원소 1, 2, 3에 대해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서로 교차되는 대상이 1, 2, 3 안에서 교차되는 경우와
1, 2, 3의 바깥쪽, 즉 4, 5, 6과 교차되는 경우 케이스가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경우를 나눌 때 좀 종이가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일단 1, 2, 3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모두 다 일자로 가는 경우, 상호 간의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자기네들 안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센 것처럼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교차가 한 번 일어나는 경우, 자기들 안에서 교차가 한 번 일어나고 3은 3으로, 그러니까 1은 1로 가고 2, 3이 교차되고 아니면 2가 2로 가고 1, 3이 교차되고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 예, 그러니까 지들 안에서 어떻게든 이 나번을 해결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추가해줘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교차가 일어나는데 이 교차가 1, 2, 3 안의 원소와 4, 5, 6 간의 원소의 조합이 몇 건이나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 2, 1, 2, 이 내부에서 한 번의 교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이 3으로 안 가고 3과 무언가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1, 2, 3 원소 중에 하나가 1, 2, 3의 바깥 원소와 교차가 되는 경우를 세준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가 그랬으니까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개가. 예. 1로 보내요, 이렇게. 예. 하나로 보내고 2가 무언가와 4, 5, 6 중 무언가와 그리고 3이 4, 5, 6 중 무언가와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 2, 3 중 무언가 하나가 다른 아이와 교차가 되는 경우, 1, 2, 3 중 무언가 두 개가 다른 아이와 교차가 되는 경우, 그리고 무언가 하나가인데 그 하나가에도 요거에서 1, 2, 1, 2가 이렇게 일자로 가고 3과 무언가가 교차가 되는 경우, 요게 또 다른 경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과 4, 5, 6 중 하나가 서로 교차, 2와 4, 5, 6 중 하나가 교차, 3과 4, 5, 6 중 하나가 마무리 교차. 이렇게 원소가 총 6개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세줄 수 있다. 총 6가지 경우다 라는 겁니다. 이게 혼자 오래 생각해보지 않으면 참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이에요. 경우를 분류하는 것도 이 경우에 한해서 된다. 그렇게 되면 저거 4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범위 바깥에 있는 게 들어가도 돼요. 지금 1, 2, 3을 중심으로 생각한 거고 1, 2, 3을 중심으로 생각한 거고 4, 5, 6의 대응권에 대해서는 아예 세질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그 4, 5, 6건에 대해서 셀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가 몇 가지인가 라고 하면 1이 1로 2가 2로 3이 3으로 하면 이 나를 만족하죠. 1, 2, 3이. 그런 다음 어쨌든 얘는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이 케이스가 한 가지에 4, 5, 6이 1대1 되는 방법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세야 된다는 거야. 얘 같은 경우 세 원소 중 서로 교차될 두 개를 꺼내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 결정되고 그리고 나면 4, 5, 6이 남으니까 4, 5, 6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 개 중에 서로 교차될 두 개의 원소를 골라요. 그럼 1, 2, 3 중에 원소 하나가 남았지? 그 원소 하나가 남았는데 걔랑 4, 5, 6 중 하나 여기다가 다시 3 콤비네이션 1을 곱할 겁니다. 4, 5, 6 중 하나를 여기다 갖다 대야 돼. 그리고 교차시켜. 그리고 나면 2와 1이 남았, 아니 5와 6이 남았지? 여기 4가 들어갔다고 하면 걔네 둘이 서로 1대1 대응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8가지.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1, 2, 3 중에 어느 두 녀석이 일자로 갈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3C2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3 아래에 들어올 녀석을 4, 5, 6 중에 고르는 게 하나 그리고 나머지 두 녀석의 줄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1에서 18개까지가 됩니다. 이 경우는 3 콤비네이션 1 그러니까 일자로 누가 갈 거냐를 결정하고 남은 두 원소의 자리에 얘랑 서로 교차하게 될 두 녀석이 들어오겠죠. 그게 4, 5, 6 중에 하나 5, 6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18가지. 그리고 이거는 1, 2, 3을 갖다 놓고 요 자리에 4, 5, 6이 그냥 줄 서면 되는 거죠. 줄 서면 서로 그 줄선 i와 교차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3팩토리얼 해서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18이 4개, 48에 32, 72개, 거기다 6, 6, 12, 72 더하기 12 해서 정답이 84개예요. 그러니까 일단 분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 원소의 개수 배열 방법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6가지 경우가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를 생각해 내기까지 스스로 생각해 내기까지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다른 학교도 이런 문제가 슬금슬금 나왔는데 저 연구가 특히나 이 문제에 좀 집착을 했는데 보면 이 9번 문제 다음 문제가 이게 이제 2개가 항등함수 되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3개가 항등함수 되기 여기 보면 4개가 항등함수 되기 그래서 함수 합성의 개수를 2개, 3개, 4개 이렇게 늘려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핵심 아이디어가 뭐였었냐면 물론 수많은 디테일들이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가 합성함수가 3개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F 3번을 거치는 동안 기준 원소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게 필요하다. 순환이 필요하다 그랬죠. 순환. 이렇게 되면 여기서 출발한 애가 쭉 따라갔다가 일로 돌아오게 된다. 이 4개 합성이 항등함수면 기준 원소수가 4개고 그 4개의 순환이 필요하다. 라는 문제였어요. 이게 핵심이.
이게 이제 몇 주기 순환을 할 것인가. 이게 항등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세 개를 합성하면 소멸한다는 뜻인데 이게 몇 주기 순환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준 원소수 안에서 이렇게 원소를 순환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연고 몇 번 문제더라? 9번 문제를 다시 보면 이거는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 방금 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의 풀이가 확 달라지는 문제죠. 이게 F의 N거듭 제곱이 F를 N번 합성했다는 뜻이에요. F를 2021번 합성할 거고 F를 2022번 합성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2022번, 2021번 합성할 건데 이때 이 지금 여기 있는 F를 쳐다보면서 순환 주기를 찾지 못하면 말짱황인 거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준 원소수가 3개이고 그 3개에 대해서 1은 2로, 2는 3으로, 3은 1로 그러면 요만큼이 3주기 하면서 항등함수가 되는 케이스란 뜻이에요. 3주기로. 그래 교차되는 거 보이죠? 이 교차가 2주기로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원소가 모두 다 항등함수가 되려면 3과 2의 최대 공약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 F는 6주기 순환 함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F 6번마다 항등함수가 된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걸 알아들으면 2021을 6으로 나누게 되고 2022를 6으로 나누게 돼요. 6주기로 몇 번이냐의 질문이니까. 6, 3, 18, 22 6, 3, 18, 42 6, 7에 42 얼수. 이거 나머지 0이라는 얘기는 2022가 6의 배수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놈의 정답은 그냥 4입니다. 왜냐하면 요만큼이 항등함수였기 때문에 I4는 4지. 그렇게 말하면 요거는 그보다 하나 부족한 거니까요. 이게 쭉 가면 나머지가 5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F2021의 1이 얼마냐라는 질문이고 걔는 F 5번의 1이다 라는 대답인데 이것도 좀 귀찮죠? 이거 5번 가기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1대1 대응이고 항등함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6번을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된다 라는 뜻은 5번은 F 인버스 1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1에 있는 녀석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게 F 인버스 1이니까. 그래서 얘의 정답은 3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 더하기 4는 7이다인데 9번 문제라고 하기에는 지금 좀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모를 경우에 상당히 황당한 문제가 되죠. 이거. 알겠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그 함수의 주기성 관련된 문항들이 나와 있고요. 너희들이 함수 단원이 지나간 학교들이 나랑은 상관없어 이거는 합성함수에 나왔던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순열조합이 여러분의 시험 범위인 한해는 그 합성함수와 역함수 파트의 내용을 끌고 와서 경우의 수를 내는 건 아주 일반적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어요.